오늘의 교육은 1교시는 우리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관련 현황과 그 다음 이제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요령 그렇게 1교시 진행을 하고요. 잠시 휴식을 하신 후에 2교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Q&A 하고서 설문조사하면서 이렇게 종료코자 합니다. 지금 이제 교육은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전관리계획서 우리 제도 현황으로다 첫 번째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것은 설계 안전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는 디자인 포 세이퍼티의 약자인데요. 이 계획 설계, 시공, 사업 관리 등 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관리함으로써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자, 즉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의 그 목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근거는 건진법 제62조의 18항,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상공사 한번 보고 지나가셔야 되는데요. 대상공사는 발주청의 발주공사가 되겠습니다. 즉 공공공사가 되겠죠. 민간공사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는 있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공공사가 되겠습니다. 발주청의 그 공공공사 중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건설공사가 되겠고요. 이 중에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중에 우리 건설기계만 사용되는 경우, 즉 천공기,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검토의 시기는 실시설계 완료 시점이고요. 발주청이 별도로 지정하는데 대체적으로 설계 한 80% 정도 종료가 돼갈 시점에 그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설계자고요. 검토기관은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전담으로 검토하고 있고 승인기관은 발주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해당 안 되시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거는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게 이제 왜 제도에서 첫 번째로 다 설계 안전성 검토를 넣어놨냐 하면은 설계 안전성 검토는 저희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을 하실 때 나항, 현장 특성 분석 분야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에서 도출되는 위험 요소 프로파일로 통해 가지고 나왔는 위험 요소의 저감 대책을 반드시 그 안전관리계획서에 접목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설계를 하셨을 때 설계 내용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흙막이 가시설 단부 쪽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안전성 검토를 하면서 위에 떨어지지 않게 뭐 낙하 방지 책을 갖다 설치하여라 이런 게 있다면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드시 그런 내용이 첨부가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체가 발주청에서 이거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공공공사를 수주받고 가셨는데 발주청 감독들이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공사에다가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리고서 그냥 모르고 서로들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안 돼가지고서 보완 사항이 많이 발생이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혹시 현장 가셔가지고 그 공공공사실 경우 담당 감독한테 얘기하시면은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 제출했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파일로 존재할 거니까요. 그걸 받으셔가지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반영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안전평가가 되겠습니다. 지하안전평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좀 안타깝지만 서울에 있는 신안산선 붕괴라든지 아니면 저쪽 부산 사상 쪽에도 이제 자꾸 싱크홀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현장 이런 데 싱크홀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 중요도는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일단 목적을 한번 쳐다보시면은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확립함으로써 집안 침하로 인한 유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하겠습니다. 근거는 유일하게 지하안평만 우리 건진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이기 때문에 최상위법이겠죠. 제10조, 14조, 제23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굴착 깊이는 20m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 영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규모 지하안평가는 10m에서 20m일 경우 그 사이를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굴착 깊이를 보실 때 만약에 원지반이 이 상단이라면은 원지반에서 굴착 파이널 라인까지인데 파이널 라인 아래에 이렇게 집수정이나 디치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아닌 그냥 평균 파이널 라인 기준으로 20m 이상 지나갔을 경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상 중에 20m 이상이면 100% 다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도심지 사업이 되겠죠. 인접한 부근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 존재할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고 저쪽 산악기라든지 아무도 없는 쪽에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검토의 시기는 사업허가 인가 승인 전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작성자는 지하개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협의기관은 국토교통부의 5개 지방청이 되고요. 검토기관으로다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도로공사에서 권역별로 다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쪽 대구는 경상도니까 저희도 본사가 진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제주도까지는 저희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인기관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되고요. 과태료 또한 해당 사항이 크게 없으시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이 지하안전 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는 이유는 첫 번째 아까 설계 안전성 검토와 동일하게 저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을 하실 때 현장 특성 분야 동일합니다. 그 부분에 지하안전평가에서 이 제출되는 위험성, 그거를 반드시 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도출을 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안들. 그러니까 지하안평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하평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꺾여서 위험하니까 이렇게 보강을 해다오. 그런 내용들이 안전관리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평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그 부분 반영해가지고 한 번에 적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교육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우리 작성, 검토, 승인 관련 사항이고요. 목적은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다. 착공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겠죠. 착공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 과정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처 또는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서 승인을 득하여야 함.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고요. 근거로 다는 건진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98조가 되겠습니다. 대상공사는 우리 시특법에 따른 1, 2종 건설공사는 100% 대상이고요. 나머지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1항의 대상공사에 대해서 수립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 시기는 다시 한번 여기 써 있듯이 건설공사의 착공전입니다. 이 착공전은 건진법에서 명확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착공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본공사의 착공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지를 정지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가설 사무실을 설치하신다든지 그거는 착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본공사에 시작을 하실 때 그 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현장에서 이제 안전관리계획서 하시다 보면은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좀 늦게 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물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이게 우리는 착공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는데 저희는 그 현장의 착공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니까요. 만약에 확인이 되셨다면은 즉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는 게 나중에 큰 이렇게 문제가 발생 안 하실 것 같아요. 이 벌칙사항이나 이런 게 상당히 큽니다. 안전관리계획서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수립은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이시겠죠. 시공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되겠고요. 검토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종은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전담으로 검토하고 있고 종 외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인권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고요. 벌칙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과다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한테 제일 많이 전화 오는 사항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언제 내주시냐고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근데 승인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승인권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서 검토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행 저희한테 검토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검토를 시행해서 저희 의견서를 보내주면은 우리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서 승인서를 끊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씩 보니까 현장에서 좀 놓치셔가지고 과태료를 맞으시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받으시고서 제출하시고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CSI에도 다 종료가 돼 있고 하니까 우린 승인 받았다 생각을 하시는데 승인 서류가 없으신 거예요. 결과 제출하신 적도 없고 결국은 승인을 안 받고 하신 거로 다 해당이 되십니다. 간주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안전관리계획서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려고 원래는 이제 법상으로단 저희가 접수 20일인데 신규 검토 같은 경우는 한 10일 이내에는 회신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변경 보완 같은 경우는 늦어도 한 5일, 7일 이내에는 회신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업무 양에 따라 약간 늦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CSI를 이렇게 보시면은
제출하시고 나서 옆에 이렇게 진행 상태가 나옵니다. 제출, 그 다음 접수, 그 다음 검토 중, 검토 완료 이렇게 변경이 되거든요. 검토 완료가 됐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일정쯤 지났을 때 검토 완료로 확인이 되시면 반드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승인 서류를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승인 서류 발급 안 받으시면은 여기 보시는 이 벌칙 사항에 해당이 되시는 거니까요. 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계획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검토라든지 승인을 신행을 잘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여기 시행일 19년 7월 1일부터 안전관리계획서 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 안전관리계획서 이제 승인 결과는 발주청에서 시공자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승인서를 끊어줍니다. 네, 승인서를 그 기간 내에 발급을 받으시면은 이 행위 주체가 이제 뭐냐면은 19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건데요. 승인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가 뭐 직접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 시스템 CSI 그 건설안전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사본 및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행위 주체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시공사에서 그냥 우리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인허가청이나 여기에서 이렇게 승인서를 끊어주실 때 밑에다가 뭐 결과 보고를 하고 뭐 재검토에 대한 보완을 하고 이런 내용이 막 써 있으실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건진법 시행령 98조 7항에 보면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받은 후 일주일,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토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허가 기관이나 우리 발주청이 여기 뭐 대구에서 사업하는 모든 안전관리계획서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그 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그 CSI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링크를 해야지만 이 해당 그 현장에 있는 감리 또는 감독께서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인허가 발주청 담당자 분께서 자기네들 승인 공문과 우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제출토록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뭐 가만히 신경 안 쓰시고 있다가 제출 안 하시면은 뭐 사실상 이 여기에 있는 과태료나 벌칙 부분은 요거는 이제 이 발주청 인허가 기간이 되겠지만 그 뭐 그렇게 만약에 맞게 되면은 그분들이 그거 말고 다른 거로다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승인 나시면 바로 끌어다가 결과 제출을 하신 다음에 감리 통해서 가고 인허가 기간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늦지 않게끔 제출을 하시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인데요.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는 뭐 내용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을 하면은 네, 종시설물은 이렇게 위에 정기점검과 초기점검으로 나뉘고 나머지 98조 1항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해당 현장 일반 건축들은 뭐 20, 30회 하실 것 같고요. 뭐 토목 현장은 많게는 막 40, 50회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기점검이 끝나시면은 그 결과 사본을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 주체가 시공자세요. 시공자시기 때문에 이거 놓치시면은 이것 또한 여기에 바로 벌칙과 과태료에 해당이 되시니까 놓치지 않고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요건 뒤에 간단하게 나오는데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안전 점검을 시행을 하시면은 민간기관에서 수행을 하신 후에 30일 이내에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과 그다음 시공사에다가 그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오시면은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시공자께서 네, 이 CSI를 통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토록 돼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소요 시간을 따져 보시면은 30일, 15일에서 45일 이내 제출을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요. 이 안전 점검 결과 보고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시니까요.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놓치지 마시고 늦으실 경우에 네, 데미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벌칙과 과태료 사항으로. 네, 다음은 아까 이제 그것과 동일한 건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플루 차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대부분 말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발주청에서 승인 통보를 시공사에 했을 경우, 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CSI를 통해서 제출토록 돼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끌어다가 하시면은 최종적으로 발주처가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미제출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내용은 뭐냐 하면은 분기별로 다 이게 사실 일주일 만에 내신다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조금 늦으셔도 생각나시면 빨리빨리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제 분기별로 저희가 미제출 현장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관련 지자체로 다 발송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다 국토교통부에 보고, 여긴 예정으로 돼 있는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그 내용을 파악한 뒤에 아까 앞에 있었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예전까지만 해도 그냥 경고성 위주로 많이 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안전관리계획서도 많이 좀 안착이 됐다는 생각하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잘 관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점검 결과 보고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 내용 이거거든요. 네. 시행자께서, 네, 건설 사업자, 우리 그 시공사께서 안전점검 수행을 요청하셨을 경우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 돼 있고요. 양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신 다음에, 네, 여기 마지막으로 이 15일 이내에 CSI를 통해 가지고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안전 전문 진단 기관을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선정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계약권이라든지 모든 가불관계가 좀 바뀌어가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판단하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발주청에서 이렇게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기관을 쭉 관리하고 있으면은 시공사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점검기관 지정을 요청했을 경우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통보를 해주고요. 계약을 맺으신 다음에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안전점검, 우리 건설안전제도의 또 하나의 강화 방안으로 생긴 건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아까 앞에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1, 2종 시설물은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종 외 시설물에서는 이제 민간안전검토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뭐 민간안전검토기관은 꼭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법에서 정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경우 샘플링을 해가지고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전관리계획서가 잘 수립돼 있었는지, 검토는 잘했는지, 그래가지고서 회신을 해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내용은 뭐 건설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인정된다거나 막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런 내용 다 읽어보시는 거는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현장이 어딘지 이 법으로 다 5가지로 다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서 검토해다오하고 요청을 했는 경우가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에는 종합정보망에 연 1회 이상 공개한 사고 다발 공정이 포함됐을 경우인데 이거 뭐 거의 해당 다 되니까 이 2번은 거의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번, 4번은 유사합니다. 해당 현장에서 만약에 이 A라는 현장에서 건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겠지만 건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A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를 뒤지는 게 아니고 A 현장 시공사와 A 현장에 검토를 했는 민간 검토업체, 그 업체가 다른 타 현장에서 작성했는 안전관리계획서와 검토했는 안전관리계획서, 그거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인력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다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좀 한정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 사망사고가 만약에 나셨다면 100% 샘플링 해가지고 다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들 뭐 사고 위주로 다 좀 많이 진행이 되고는 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검토를 받으셨는데 부적정 통보 받으셨을 경우 마찬가지로 샘플링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인력이 뭐 많지 않다 보니까 인허가 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는 뭐 무조건 다 하고요. 나머지는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경우 샘플링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도 동일합니다. 이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와 동일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서 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회신해서 보내드리면은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으로 나뉘어가지고 있고요. 내용을 갔을 경우 인허가청에서 판단해보고 시공사에서 판단해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문제가 없으시면은 그냥 그 결과 보완 서류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종결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좀 이의가 있다, 우리는 너무 좀 과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는 이의를 1회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문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게 진짜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 여부를 판단해서 회신해 드리니까요.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제출했는 거, 아까 모든 안전관리계획서는 4번을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그 4번을 제출했는 데서 이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우리는 통보를 하게 돼 있고요. 문제가 없으면 바로 이제 7일 이내 결과가 오면 될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자문회의를 해서 다시 보내드리고, 요렇게 1년에 관계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제출 관리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놓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안전관리계획서 그 사본 제출하시는 거 승인 나시면은 일주일 이내 사본을 제출하실 때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안전관리계획서 사본은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현장, 한 꽤 많은 현장이 신규 때는 제출 잘 하세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완 사항들은 그냥 막 가십니다. 그러다가 준공 근처 다 돼서 이제 7차 마지막 다 종결이 나서 다 적정이 받으면 마지막 것만 또 제출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 이렇게 건진법 읽어보시면은 매 차수마다 다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묶어서도 한꺼번에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서 만약에 보완 1차를 하셨다? 1차 때 승인 나면 바로 내시고, 보완 2차 내시고, 보완 3차 내시고, 매 차수별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그 문제가 안 생기실 것 같고요. 이 업무 처리 흐름도는 이렇게 하나 나타냈는데요. 이거는 왜 넣어놨냐 하면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셔가지고서 가장 그 작성하시는 어떻게 보면 뭐 이거 시공자의 목적은 원칙은 정말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없이 현장 착공을 잘 진행을 안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이 아마 이 건설공사 착공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왜 넣어놨냐 하면은 적정 받으시면 당연히 착공하십니다. 근데 이제 부적정은 당연히 착공이 안 되겠죠. 부적정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원상태로 와야 되는 건데 조건부 적정일 경우 여기 이렇게 써 있듯이 조건부 적정은 착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뭐 말씀드렸는 게 요번에 교육하는 그 친구가 뭐 무조건 된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과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이 바라보는 것은 그 건진법에 나와 있고 아까 앞에 써 있는 것과 같이 그 내용 이렇게 한 번만 돌아가 볼까요? 이거 우리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도 동일합니다.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인데 이건 당연히 아니 조건부 적정 내용 보시면은요.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결론은 안전관리계획서를 갖다가 조건부 적정 받으신 거는 큰 문제 없이 진행하셔도 되는 겁니다. 진행하시면서 보완하셔도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착공이 급하시면 당연히 착공을 승인해 주면 되는데 이 발주처 감독들이 안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교육했는 이런 자료라든지 얘기를 한번 잘 해서 급하실 때는 조건부 적정을 받으셨더라도 현장 착공하시는데 좀 문제가 안 생기셨음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하고 간단하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저희 안전관리 계획서보다 잘들 알고 계세요. 이거는 뭐 건설 현장의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주체도 고용노동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산업안전보건비는 우리 그 현장의 그 특성, 뭐 종류에 따라서 요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넣고 탁 때리면 금액이 딱 나오고 그 금액 안에서 뭐 보호구도 사시고 그다음 그 근로자, 그 안전관리자의 뭐 급여 부분도 다 충당하고 하다 보니까 뭐 현장에서 진짜 잘 이행하세요. 그리고 이 노동부에서는 막 월간 뭐 맨날 나와서 점검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건진법에 따른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부서도 틀립니다. 국토교통부가 되고요. 주목적이 시설물의 품질 및 주변 환경의 안전 확보입니다. 결론은 만약에 현장에서 절대 발생하면 안 되지만 사고가 발생하셨을 경우 100%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막 도배되고 신문지에 나오고 우리 방송에 막 타고 하는 거는 안전관리 계획서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문제가 딱 생기면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보다는 안전관리 계획서부터 먼저 찾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좀 정착이 됨에 있어서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부터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안전관리비는 제가 별도로 한번 또 설명을 뒤에서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 시설물이라 요즘 중요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나 우리 관계부처뿐만이 아닌 이 높으신 분들, 저 법정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훨씬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시공계획서하고 비교를 간단하게 해놨는데요. 이 이유는 시공계획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령 자체도 틀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공계획서는 각 단위 공정, 토공이면 토공, 배수공이면 배수공, 그 시행되는 공정 진행될 때마다 시공계획서 작성하셔서
현장에 있는 감독한테 내시면은 현장에 있는 감독 또는 감리자가 이렇게 승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공정을 포함해서 안전, 품질, 환경 이런 내용들이 일련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안전관리계획서는 전체적인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지고 해당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의 승인권자는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 때문에 이걸 넣어놨냐면은 안전관리계획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보완사항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한번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비계에 이렇게 추락 같은 것 때문에 그 추락 그 위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공계획을 제출하세요. 흙막이가 시설 상단부에 떨어지는 게 위험해 보니까 위에 난간을 그런 설치하는 안전시공계획을 제출하십시오 하면서 보완사항을 내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안 내고 계시다가 현장 시작할 때 시공계획서, 승인받은 시공계획서 저희한테 보내세요. 근데 그 시공계획서는 이 내용들, 안전, 품질, 환경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내용 보지도 않거든요. 저희가 지적했는 보완사항 내용만 확인하는데 시공계획서 내용을 막상 딱 보면 그 내용은 또 없어요. 그럼 보완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진법에서는 온리 안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전 검토나 보완사항 내용을 명확히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물량승부로다 그냥 많이 내신다고 승인 안 나시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하실 때 시공계획서 내시는 거는 조금 양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내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우리 제도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내용인데요. 스마트 안전장비는 이 해당 현장이 제가 알기로는 300억 미만 현장이 이제 해당으로 알고 있고요. 이 현장에서 이제 우리 스마트 안전장비를 운영하실 때 한번 좀 접목을 시켜보고 싶으시면은 여기가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영남권, 김천에 있는 영남 지역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네이버 쳐보면 주소 다 나오거든요. 전화번호 전화해 보셔가지고 언제든 상시 접수를 합니다. 접수해가지고 해당이 되시면 저희가 대여 사업을 진행해 드리니까요. 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해 보는 결과 스마트 안전장비가 이 안전사고 발생에 가장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이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혹시나 현장에서 약간 이제 한번 접목을 해보고 싶으면은 해당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전화 정도 한번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CSI에서 통합 포탈에 이 공지사항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건설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잘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동영상도 있고 하니까 내용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이어서 우리 이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과 총괄안전관리계획서에서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대상은 아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시특법에 따른 1, 2종 시설물이고요. 여기에서 유지관리공사는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공사는 뭐가 되냐 하면은 네이버나 챗봇 이런 데 쳐보면 나옵니다. 유지관리공사는 목적물, 시설물이 내구 연한이 좀 오래돼가지고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 그걸 개선하기 위한 거. 그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로 따지면 우리 기계 설비를 갖다 다 바꾸신다든지 외부에 도장을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유지관리공사로 바라보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이 안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 요거 10m 이상에 굴착하는 건설공사, 소규모 지한평 이상이겠죠. 이거는 물론 소규모 지한평을 안 하는 저쪽 산악에서 10m 이상을 파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 깊이는 아까 전에 얘기했는 평균 깊이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사무,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폭발물은 반드시 발파하는 뻥 하고 터지는 다이나마이트겠죠.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 폭발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경, 무조건 다 해당 아닙니다. 반경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다든지 100m 이내의 가축을 사용할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임도 같은 거 할 때 저 산꼭대기 가가지고 발파 막 뻥뻥 하시면은 해당 안 됩니다. 그건. 거기에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해당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폭발물을 사용하는 거 20m, 100m 안에 그 기준점은 어디냐면은 만약에 해당 현장 야드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끝에서가 아니고 발파원에서 20m, 발파원에서 100m 그 안에 해당이 없다면 해당이 안 되시겠습니다. 건축물 중에는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이 되겠고요.
좀 더 세분화해서 4호에 2호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아까 전에 요거 우리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DFS 설계 안전성 검토에서 요거만 해당된 경우에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아니한다고 얘기 드렸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천공 항타항발기 타워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제일 많이 문의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규모 현장 하실 때 한 4m 뭐 조그만 거 네, 이렇게 몇 개만 우리 H빔 같은 거 천공하고 나가셔야 될 때 그 큰 우리 막 파일 드라이버 이런 거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현장에 있는 백호라든지 뭐 기중기 이런 데다가 오가만 달아가지고 하시는 경우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해당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등록증이 있듯이 건설기계에는 등록 원부가 있습니다. 그 원부상에 보면은 건설기계가 총 27가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천공기, 항타항발기, 타워큰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백호에다 오고 달았는 거는 백호입니다, 걔는. 그리고 기중기에 오고 달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걔는 기중기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에다 뭐 달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그 원부상에 천공기와 항타항발기로 다 명확히 분류가 돼 있을 때 해당이 되신다고 보면 되고요. 다음 5호의 2에 따라서 101조 2항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호는 뭐 항상 법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요구할 경우겠죠.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경우입니다. 네, 다음 이제 아까 101조 2항입니다. 101조 2항은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살짝 이제 한 번씩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설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라고 써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내용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01조 2항을. 그게 우리 31m의 비계, 여긴 브라켓 비계 물론 포함이고요. 뭐 거푸집, 뭐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우리 뭐 갱폼이겠죠. 그다음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발이 흙막이 가시서 막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씩 약간씩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우리는 31m 이상 비계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은 맞으십니다. 수립은 하셨는데 안전성 검토 자료는 낼 의무가 없다고 안 내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되신 거고요. 건진법에 보시면 48조 5항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시설물의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를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와 상관없이 수행을 하되 이 101조 2항은 대부분이 큰 사망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법에 보시면은 뭔 조의 뒤에 뭐가 달렸는 것은 추가로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101조의 2항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합한 기술사, 우리 소속돼 있지 않는 제3의 기술사한테 검토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101조 2항이. 그래가지고 이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제3자인 기술사의 검토를 받으셔 제출하셔야만 하고요. 나머지 요것보다 아까 약간 낮더라도 검토를 하신 거는 원칙적으로 기술사 날인은 없으셔도 됩니다. 책임지시는 분이 사인하셔도 되는 겁니다. 검토만 제대로 하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이제 한 번씩 약간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현장에 5m 이상 동바리와 거푸집을 동시에 사용 안 합니다. 우리는 여기 다 데크 플레이트 쓰고 저쪽에 뭐 옹벽밖에 없으니까 우리 동바리가 없습니다 이러시는데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엔드가 아닌 오어입니다. 오어. 그러니까 거푸집만 쓰셔도 해당이 되는 거고 동바리만 쓰셔도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다 이게 필요 충분 요건이 아니고 하나만 사용하셔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만약에 그 옹벽만은 7m짜리 쓰셔도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막이 지보공. 명확히 흙막이 지보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가끔 가다가 현장에서 불착 깊이가 낮을 경우에 저희가 자립식으로다. 쉽게 얘기해서 지보가 없습니다. 지보는 띠장이겠죠. 띠장 해놓은 다음에 뭐 버팀을 치든 어스 한 칼 치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자립으로 다 그냥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립으로. 지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2m 이상을 불착하시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유권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듯이 이 101조 2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술사에 날인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제 오케이로 드리니까요. 이 한 번씩 보면 이제 우리가 막 이런 흙막이 가시설이나 이
5m 이상 거푸집 동발이나 뭐 비계 이런 것들 검토하셨을 때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검토되어 있는 내용 막 넣어가지고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설계할 때 했는 검토장 거고, 이 101조 2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현장에 계시는 그 감독이 아닌 만약에 감리자가 있다면은 그 감리자한테는 비상주 감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 비상주 감리는 대부분이 기술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가지고 검토를 받으셔서 제출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이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기준이 되겠습니다. 내용 99조에 따른 내용은 읽어보시면은 뭐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거, 우리 시행규칙 별표 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내용이겠죠. 총괄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총괄안전관리계획서는 반드시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그 부지정리라든지 가설사무실 그런 걸 뺏는 건설공사 착고 전까지 제출해 승인받으시면 되고요. 공종별 세부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공종별로 구분해서 해당 공종 착공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현장 착공이 너무 급하시다면은 작성하실 때 총괄안전관리계획은 반드시 적정을 받으셔야 되니까 다 작성을 하시고요. 나머지 선행공종이 되는 거면 뭐 결국은 건설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굴착 및 발파가 거의 선행이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발이나 콘크리트나 강구조, 뭐 타워크레인 이런 거는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천천히 검토 미의뢰를 요청하셔가지고 이거는 추후에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하면은 적정받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단계에 막 구조검토 다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거 현장에서 시행하기도 어려운 구조검토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들어왔는 거 보면은 당연히 적정은 나갑니다. 막 그렇게 시행을 하면 야 이게 원가가 될까 할 정도의 막 가설 구조물 막 이렇게 만들어 오시거든요. 동발이 막 간격도 조밀한데 브레이싱 100% 다 쳐놓고 막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나중에 협력업체가 들어왔을 때 공사 시행 전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보완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5일에서 7일 이내에 회신을 해드리니까요. 그 전에 같이 협의해보고 확정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검토해서 내시면은 아무 승인받는데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단계에 괜히 무리해가지고 작성이 현장에서 접목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 검토를 제출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조금 그렇게 안 하시는 게 금액적으로도 변경하면 또 변경 뭐 수수료 막 발생합니다. 제가 버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현장 세부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의 착공 전까지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건설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결국 이렇게 앞에 있는 큰 대타이틀들은 우리가 그 건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뭐 내용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런 거는 뭐 그냥 읽어보고 그대로 그냥 첨부하시면 되는 내용인데 공정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개요에서는 공정표를 그나마 조금 쳐다보는데 아무래도 공정표는 전후 관계가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트워크 정도를 봐야지 이게 이 정도에서 무슨 장비가 들어올 수 있고 이 정도에서 뭐 이게 확인이 되는데 그냥 현장에서 막 급하게 이렇게 줄만 쭉쭉 꺼놓으셨고 아니면 어떤 거는 보알만 써 있는 그런 공정표가 들어오세요. 뭐 콘크리트 공사 쭉 콘크리트 공사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내용 공정이 확인이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막 줄로 다 써 있거나 보알만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적합으로 다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조건부 적정으로 회신해 드리고요. 최소한 이 정도 네트워크 승인되는 네트워크 공정표 정도는 제출해 주셔야지 이 안에서 어떻게 공정이 이루어져 있고 하다못해 여기 그 우리 뭐 타워 크레인은 언제 들어올 것이고 뭐 이런 내용 정도 나와야지 저희가 적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하실 때 요건 좀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이제 현장의 특성 분석입니다. 특성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시공 단계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 여기에 바로 지하 안전 평가와 설계 안전성 검토 시 도출된 위험 요소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놓치시면은 여기에서 보완 사항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특히나 이게 설계 안전성 검토라든지 지하 안전 평가가 제대로 잘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높으신 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들어있으면은 적정 절대 안 나오시니까요. 이 내용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쉬운 부분인데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안전관리 계획서는 해당 현장에 뭐 승인 나는 내용을 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사전 계획에 대해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토공 터파기를 한다든지 발파라면은 인접시설물에 대한 안전 검토를 합니다. 사전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안 사항이 나갑니다. 사전 조사를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한 6, 7개월 있다가 이제 딱 그 조사 다 끝나신 다음에 막 크랙 잘 그려놓고 있는 거, 그 서류, 네, 사전 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당연히 그건 승인입니다. 적정인데, 문제는 그 과정 중에 만약에 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 안 했고 보안 사항은 남아 있는데 현장에 점검 받으시면 바로 지적 받으시는 거예요. 계획을 작성 안 하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저희는 뭐 계약 서류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계획, 결과 보고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항상 어떻게 할 건지 쉽게 얘기해서 뭐 사전 조사에 여기에는 이렇게 영향권이니까 이러한 그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크랙 게이지와 뭐 경사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뭐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뭐 납품을 하겠다. 이러면은 종결이 되시는 거니까요. 항상 계획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매설물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계획서에서는 총괄 안전관리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거 뭐 나중에 추후 제출하겠다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 건축공사를 예를 든다면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전기, 통신, 뭐 가스 이 정도가 다 할 건데, 거기 해당 그 저기에다 연락들 하셔가지고서 뭐 공문을 보내시든 아니면 회의록에다 그냥 사인만 받으셔도 됩니다. 있으면은 있는 거 도면 그려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은 해당이 없다. 그런 다음 사인 받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매설물을 추후 제출하겠다, 검토 미흡해 이러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정이 아니고 조건부 적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 제출하실 때 좀 참고하시고요. 뭐 물론 토목공사처럼 연장이 야드가 엄청 길고 연장이 길 때 해당 시기 자체가 저쪽은 뭐 한 5년 뒤에 한다, 3년 뒤에 한다면은 물론 그거는 추후에 한다 그래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겠죠. 지금 해당 공사에 대한 것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절대로 추후 제출하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만 제출해 주시면 완전 원안입니다. 우리 여기 가시설에서 하니까 옆에 요만큼 떨어져서 이런 건물이 있다. 가시설 옆으로 이러한 지작물들이 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뭐 한 번에 바로 적정 나오시는 거고요. 다음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게, 우리 그 현장에서 그 뭐 덤프라든지 건설 기계랑 자꾸 협착되고 충격 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망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현장 내부에 유도원 배치를 의무화해 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로다만 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래가지고 현장 유도원에 뭐 유도원 선정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 1번 용모가 단정한 분, 2번 뭐 건설 교육을 받으신 분 막 써놓으셨는데 말로만 쓰시면은 그거는 조건부 적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최소한 우리 평면도에다가 지점, 위험한 지점별로 어떻게 이렇게 신호수하고 유도원을 배치하실 건지 이렇게 잘 그려놨네요. 이런 경우는. 근데 이렇게 지점별로 다 우리는 신호수를 배치하겠다. 뭐 요 뒤에다가 유도원을 배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이것 또한 저희는 적정하게 바라보고요. 이렇게 말씀만 써놨는 경우에는 조건부 적정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이런 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현장 운영계획. 총괄 안전관리 계획서의 가장 메인입니다. 여기에서 보안 사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안전관리비겠죠. 돈하고 해당이 됩니다. 돈하고 해당이 있다 보니까 이 안전관리비를 뭐 산정하시고 할 때 약간 문제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여기 뭐 한번 요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모의 이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추후에 자꾸 사망사고 생겨가지고 이제 추후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게 이제 추가되는 거로 뭐 간단하게 얘기 한번 드리자면은, 높이 10m 이상의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뭐 세이프티 워킹 케이지, ACS, RC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위에 갱폼이라고 있습니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은 대형 거푸집 밑에 리프트를 대고 동시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푸집 타설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면 정리해가면서 가는 게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인데, 세이프티 워킹 케이지는 갱폼 이 대형 거푸집이 없습니다. 리프트만 달려가지고 면 정리만 하고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한 10년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그 전에 한번 현장에서 이렇게
핀이 뽑히면서 추락해가지고 많은 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이 건진법에 접목을 하려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에 2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 뭐 합벽 지지대 자꾸 사고 많이 나니까 4에 3으로 들어오고요. 이거 한 번 더 강조드리듯이 이런 101조 2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기안전점검뿐만이 아니고 관계기술사의 검토 의견이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모니터링 장비는 잘하고 계시고요. 이행보고 계획 이런 것 또한 크게 문제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전파법만 써 있는데 이거에 이제 뭔 내용이냐 하면은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비와 틀리게 좀 산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또 금액도 어떨 때는 이렇게 혼자서 생각해보면 좀 과다해 보일 때도 있고 과소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전관리 계획서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 건진법, 그다음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의거해서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다하든 과다하지 않든 산출했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계약했는데 만약에 금액이 더 커지면은 계획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면 발주처에서 반영해 줘야 되는 거고요. 계획 금액은 1,0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100만 원밖에 안 쓰셨으면은 나머지 900만 원은 정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은 집행계획 안전관리비를 내실 때 공란을 두세요. 실적 가액 정산 방침 추후에 사용하는 만큼 내겠다 이러시는데 그렇게 내시면은 안전관리 계획을 안 하신 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 보완으로 내려드리거든요. 그다음 또 이렇게 옹벽 같은 거 요율이 좀 크다 보니까 순공사비 넣어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다하다 싶으니까 우리는 엔지니어링 대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법규는 엔지니어링 대가가 아니거든요. 금액이 크든 말든 요율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산출해 주시고 공란 없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계획 금액 다 수립해서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다음 안전관리비는 이거 우리 정기점검 이런 것들은 정기 및 초기 이런 것들 나뉘는데 요건 다 요율로 산출했겠죠. 나머지는 엔지니어링 대가를 다 반영하셔야 됩니다. 엔지니어링 대가는 최소 2회 이상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거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동일한 건데요. 만약에 천공기 저희 2회 돼 있거든요. 천공기를 하는데 저쪽 교량이 이제 만약에 올해 A란 장비가 와서 했습니다. 그럼 2회 하셨어요. 근데 내년이나 후년에 이쪽에 B란 장비, 이쪽 교량에 B란 장비가 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2회 했으니까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공정이 전혀 다른 장비가 들어온 거고 시기도 틀리고 위험도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발주청에도 반드시 얘기하셔서 반영을 받으셔야 되고요. 인허가 기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그 장비가 동일한 장비면은 또 말이 좀 틀려집니다. 그리고 시기가 이렇게 같이 겹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약간 틀려지는데 전혀 다른 시기에 전혀 다른 장비가 왔을 때는 시기별로 다 시행하는 게 맞으시겠고요. 그다음 타워 크레인은 인상시 우리가 인상시마다 해가지고 추가로 다 들어왔는 사유가 인상할 때 핀 같은 거 없이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전도되고 사망사고 많이 나가지고 인상시마다가 들어갔습니다. 결론인즉슨 타워 크레인 내실 때도 아직도 그런 분들 많이 있으세요. 현장에 타워 크레인 2기를 이용하는데 우리는 설치 1회, 해체 1회, 인상 1회, 3회입니다. 이렇게 그거 아니거든요. 2기이기 때문에 설치 시 2회, 해체 시 2회, 인상 시는 만약에 인상을 4회 하면은 인상 시마다 8회, 8 더하기 4 해가지고 12회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작성을 하셔가지고서 다 반영을 하셔야지만 계획이 아무리 금액이 많든 적든 적정하게 바라보니까요. 작성하실 때 다시 한번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1교시 마지막 사항입니다.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인데요.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은 잘들 작성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또 얘기를 드리고 가자면은 우리 비상 대피도면. 비상 대피도면이 이제 건설 현장에 큰 일이 발생했을 때거든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동선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도면을 크게 뽑아가지고 그 위치에다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작업자들이 보고,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구나. 계획 보고, 딱 보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에도 보면 우리 저기가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어느 쪽이 나가는 출구고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거를 평면도에만 이렇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평면도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몰려갔는데 여기가 사다리일 수도 있고, 계단일 수도 있고, 그건 단면에서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평면 및 단면도를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토공할 때, 가시설 때는 다르죠. 생긴 게. 그 다음 구조물 할 때 다르고. 그러니까 골조하고 토공공사를 분리하셔가지고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로다 가는데 요쪽은 자 요렇게 계단으로 다 넘어간다. 요 안에다가 여기 우리는 비상 복구 장비를 요쪽 어디에다 뭐 운영을 하겠다. 요렇게 세트로 내시면은 거의 우리 이 비상시 긴급 조치는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는 우리 아쉽게도 한 5년 됐나? 우리 2000 쿠팡 사고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들어왔는 사항인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번에 반얀트리도 좀 아쉬운 일이 있었는데 단열재를 한다든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은 월 1회 이상 대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 훈련 계획 같은 거 수립하셔가지고 월 1회 하셔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 현장이 이제 있으신 자료 그냥 사용하시다 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니까 아직도 3개월, 우리는 분기별, 우린 반기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열재 시공.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만약에 공정표가 있다면 공정표가 이렇게 1월부터 쭉 왔는데 여긴 동절기라 위험하고 불피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단열재 시공이 들어간다면 여기서 요때는 월 1회 반드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뒤에다가 이렇게 모의 시나리오 같은 거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보이고요. 요거 빨간 거 역시 놓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건 토공이고요. 다음 이렇게 이제 구조물 층별로 다 쭉 나옵니다. 근데 구조물 층별 여기서 끝나시면은 또 이제 안 되고 마지막으로 수직 동선까지. 이게 그냥 일반 우리 아파트 현장 이런 거야 다 밑으로 내려와서 한쪽으로 가는데 높이가 높은 데로 가면은 중간에 피난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안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동선을 반드시 같이 기입해 주셔야지 저희는 적정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1교시는 여기서 종료하고요. 지금 51분인데 11시까지 휴식하시고 이어서 2교시 바로 진행하도록. 네, 그럼 이제 이어서 2교시 교육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2교시 교육은 우리 세부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하시면서 아직도 이제 좀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제일 좀 많이 발생하는데 순서대로 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종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는 작성할 때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내용 당연합니다. 개요서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는 본구조물 시공을 위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입니다. 이거를 왜 꼭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양으로 승부하시려고 구조검토서 다 넣으시거든요. 본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서는 현장에 계시는 우리 감독자라든지 감리자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것을 시공하기 위한 동발이나 비계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계산서를 반영했는 시공 상세 도면이라든지 위험작업 안전시공을 위한 상세 도면이라든지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이라든지 안전점검표 및 안전점검표, 안전점검 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요 잘 보시면은 다 안전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환경 품질 이런 거는 내실 필요 없거든요. 사실 물론 환경 관리 잘 하셔야 되겠지만 품질 관리도 잘 하시고요. 안전에 관련되는 내용만 발췌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취약 공정은 뒤에서 별도로 얘기 한번 드릴 거고요. 안전관리계획서 이제 제출 시기를 한번 더 써놨는 이유가 이 검토 미의뢰를 활용하셔가지고 해당 시기가 도래했을 때 제출을 하시는 게 나중에 비용적인 측면부터 해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받으실 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가설공사입니다. 가설공사는 잘들 해주시고요. 저희 가설공사는 제일 중요한 게 가설구조물은 비계가 되겠죠, 비계. 근데 이렇게 많이 써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계도 가설구조물. 거푸집 및 동바리도 가설구조물, 흙막이 지붕공도 가설구조물이다 보니까 아직도 왕왕 이게 다 가설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설공사에다가 내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해놨듯이 우리 비계는 가설구조물이 맞고요.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에 해당되니까 콘크리트 공사 쪽으로 가고 흙막이 지붕공 같은 경우는 굴착 및 발파공사. 네, 이렇게 해당 공종에 맞는 부분으로 다 제출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요. 이 내용 한 번씩 보시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비계에 대한 안전성 검토서를 넣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안전성 검토가 들어오실 때
이 현장에서 물론 검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분 통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 해당 현장이 아닌 남에게 들어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안전관리비에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 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고 내주셔야 되는데 그냥 아이디나 비번까지 알려주셔가지고서 일식으로 다 그대로 해서 남의 현장께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그러실 경우는 뭐 100% 부적정이 되겠고요. 문제는 부적정이 발생하시고 추후에 막 또 막 변경도 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생기시니까요. 최소한 우리 현장께 맞는지, 그다음 그 현장에 우리가 설계 기준 풍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풍화중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구는 대구 쪽 풍화중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대구가 아닌 뭐 남의 거 적용하시면 안 되고 제주도는 뭐 제주도에 풍화중이 별도로 있습니다. 속도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한번 최소한 개요표 정도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다 마이다스 프로그램 아마 돌아갈 겁니다. 거기다가 해당 계획 수치만 넣으면 쫙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라도 남의 게 안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벽이음과 버팀대를 낳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축공사는 저희가 마감이라든지 뭐 나중에 석공하신다고 벽이음으로 다 설계를 하십니다. 한 5x5 사이에 하나씩 이렇게 받고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토목공사에서 벽이음으로 다 오시는 경우가 꽤 많으세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토목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토목은 마감이 없고 우리가 교대벽체라든지 아니면은 옹벽을 시공할 때 그대로 거푸집을 시공한 뒤에 콘크리트 붓고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벽이음을 어디다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콘크리트가 없거든요. 그냥 합판 거푸집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치면 넘어갑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거의 버팀대로 다 검토가 돼야 됩니다. 적정 어느 규격에 어느 간격으로 다 버팀대를 설치해가지고 시행한다. 물론 나눠서 분할 타설할 경우에는 일단 치고 벽이음 몇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치실 때 마찬가지로 버팀대가 들어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검토를 하실 때 조건을 얘기를 명확히 하셔야만 하는데 이 검토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이 구조기술사다 보니까 건축 분야 구조기술사분들이 거의 대부분 비계 검토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분들은 개념이 벽이음으로 머리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토목은 얘기를 하실 때 버팀대로 다 검토를 해달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이거 버팀대 아니고 벽이음으로 오면 100% 보완이고 부적정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현장에 달비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로프 뭐 매듭진다든지 보조 로프 사용하는 거, 뭐 앙카링 자리 같은 거 이게 달비계 사용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한 현장이니까 해당 현장에서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은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가도 및 가교입니다. 가도 및 가교는 거의 보안사항 안 나오세요. 근데 다만 하나 가설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설 교량 때문에 연락이 오십니다. 뭐냐? 야, 이거는 현장에서 제작, 조립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에 해당되지 않느냐? 우린 정기 점검도 해야 되겠고, 뭐 이거 맞는 것 같다. 근데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제작, 조립하는 복합형 가설 시설물은 우리가 합격 지지대를 사용합니다. 그럼 예전에 재래식으로 많이 생겼는 삼각형 솔조폼도 있을 것이고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판때기, 이렇게 맞대기식으로 해가지고 당기는 형도 있고요. 뭐 갱폼도 마찬가지로 더 두꺼운 걸 쓸 수도 있고 더 보강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크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고 터널 라이닝 폼 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길이 뭐 줄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더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 의지에 반영돼 가지고 현장에서 결정해 가지고 만드는 현장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복합형 가설 구조물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처럼 가설 교량의 안전성 계산서는 가설 교량 같은 경우에는 현장 도면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이거 하기 전에 옆으로 다 우회시킨다고 가결을 설치하면은 그냥 도면대로 시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이 아니십니다. 물론 발주처에서 위험해 보이니까 해라 하면 할 수는 있겠죠. 항목 자체가 발주처에서 요구를 하는 거지 복합형 가설 구조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정기 점검에 의무 없으십니다. 다만 안전 계산서라든지 뭐 설치 해체 상세도 같은 거 안전 시공 계획만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안전 장비가 되겠습니다. 안전 장비에서는 장비 얘기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출입문하고 가설 울타리는
우리 부지 정지라든지 아니면 현장 가설 사무실하고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착공 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착공하고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 전혀 저희는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설 전기, 리프트 곤돌라도 저희가 아무리 검토해봐야 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오시는 분께서 필증을 붙여줘야지만 전기 통전도 하실 수 있고 리프트 운영도 하실 수 있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간소화 방안에 의해가지고 다 삭제를 했고요. 그럼 뭐 마찬가지입니다. 낙하물 방지망 같은 경우도 유해이온 방지 계획서에 있다 보니까 이 둘이서 서로 검토했는 의견이 서로 막 틀립니다. 저쪽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이랑 우리랑. 근데 그쪽에도 그 근로자의 낙하니까 네, 그쪽에서 검토를 하는 거로 해서 간소화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내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전관리계획서 내실 때 안전 장비, 가설 장비가 그러니까 이 가설 공사에는 가설 비계, 그 다음 이제 가설 장비 크게, 그 다음 아까 가교, 가도 이렇게 나뉘는데 이 가설 장비가 우리 건축이 아니고 굴착 및 발파공사 쪽 아니면 타워 크레인 쪽에 장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 있으시다고 이쪽에 안 내시거든요. 근데 이게 해당 공종에 맞게끔 제출을 하셔야지 그 안에 들어있으면 물론 있으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당 공종이 없을 경우에는 또 보완사항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있는 거 발췌해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가설 장비 같은 거 이제 검토하실 때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재원표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장비의 대부분의 사고는 전도입니다.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전도에 대한 검토는 내용 자체가 간단합니다. 이 집안에 따라 가지고서 이 하중 넣고 하면 딱 나오거든요. 이 뒤에 식 그냥 활용하셔가지고 무게하고 그 내용만 넣으면 딱 나오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검토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장비 운영하실 때 어떻게 운영하실지 평면도에서 네, 이렇게 운영하는 거 자재는 어디에 두고 운영할지 그런 그림으로다 제출을 하셔야지 적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동식 크레인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웃트리거를 이렇게 펼쳤을 때, 네, 아웃트리거의 그 안전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안에 따른 이런 저기가 있고요. 무게 놓고 하면 바로 나와서 오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셔서 지내력 검토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샤클이라든지 와이어로프 안전성 검토도 동일하게 같이 다 들어있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타워 크레인, 이것도 타워 크레인 쪽에 다 들어있거든요. 타워 크레인은 100톤이나 200톤짜리 들어오실 거예요, 현장에. 타워 크레인은 어떻게 할 건지, 물론 또 우리 안전성 검토 자료라든지 이런 도면들, 내용들이 같이 다 여기에 들어오셔야지만 저희는 또 한 번에 적정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천공기나 항타항발기 운영할 때, 네, 이렇게, 요건 항타항발기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항타를 하겠다 계획이. 자재는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겠다. 그 다음에 가는데 위험하니까 이렇게 철판을 깔아가면서 하겠다. 요런 그림을 내시면은 바로 적정으로 다 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 굴착 및 발파 공사입니다. 굴착 및 발파 공사는 예전에는 보안사항이 콘크리트 공사 못지않게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가 설계 안전성 검토도 하다 보니까 도면도 굉장히 상세화됐고 현장에서 특히나 선행 공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작성을 하시는지 굴착 및 발파 공사에서는 보안사항이 별로 안 나오는 요즘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만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지안평 아까 전에 얘기 드렸는 거 지안평 자료가 이 JIS 쪽에 대한 시스템에 들어있는데 이 연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안평 자료를 안 올려주시면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연동시키려고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지안평을 받으셨다면은 소규모 지안평 포함해서 그 자료를 굴착 및 발파에 내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굴착하고 토사를 반출할 때 어떻게 나갈 건지 그때 사고 안전 시공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말씀으로다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로 나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동선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램프를 만들겠다. 그럼 램프의 각이나 그런 것들이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흙막이의 구조계산서 이거는 여기에는 지금 건진법 시행규칙 43조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체의 기명날인한 계산서 이렇게 돼 있는데 흙막이는 거의 대부분 흙막이 지보공 같은 경우 2m 이상 시공하시거든요. 101조 2항이기 때문에 적합 기술사
기술사에 날이 들어있는 것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건 101조 2항에 해당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만 내셔도 되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안전시공계획은 여기 뭐 말들 많이 써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차라리 도면이나 그림 보고 얘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발파공사. 발파공사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뭐 매뉴얼 개정을 통해 가지고 시험 발파 계획서는 좀 뺄까 하는 생각으로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시험 발파 계획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발파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조치 계획. 뭐 우리가 뭐 화양 취급할 때 수부를 어떻게 할 거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 뭐 발파할 때는 대피 동선은 어떻게 할 거고, 전기 내관 쓰면은 누설 연료는 어떻게 사용할 거고, 뭐 위에다가 폭음 방지벽은 어떻게 세우고, 덮개는 어떻게 쓰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 제출하시면은 발파 공사까지 적정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고요. 이 도면으로 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사 반출 계획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동선까지 나와줬는 게 제일 좋은데 동선은 좀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램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파기 전에 띠장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 램프를 타고서 나갑니다. 덤프가. 그래서 이렇게 위치 이 램프는 자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해서 등판 각도 어느 정도로 봐가지고 왜냐하면 덤프에 등판 각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내용들이 일련으로 다 도면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흙막이 하실 경우입니다. 여기 복공판 위에서 크람쉘로 뜹니다. 평면 도상에서 크람쉘로 뜨는 게 딱 나오고요. 뭐 규격으로 다 해가지고 막 나오면은 이건 아마 구조 검토할 때 저희가 이 복공판 그 위에 상부 자재 장비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는 다 끝나셨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뜨는데 평면만 보아서는 이 단면이 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단면 또한 그림으로 다 나오셔야 되고요. 이 단면에서 이제 안전시공계획 뭐 소단 어쩌고 얘기가 막 나온 게 아까 앞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즘 대부분의 설계회사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 때문인지 한 90% 이상은 이 도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최초에 파일을 받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 놀이도 다 나옵니다. 토사는 1대1, 뭐 저쪽에 리핑하면 1대 0.7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1단 내려가고 띠장 설치하고 2단 내려가고 설치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하다가 나중에 해체해서 올라가면서 구조물 시공하고 해체하고 구조물 시공하고 해체. 이 도면이 들어있으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부분이겠죠. 요거 흙막이에 거의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이런 게 말루다만이 아닌 아까 전에 있는 그 도면, 그 설계 도면이 있다면 거의 이건 해결이 되는데 아까 얘기 드린 90% 말고 한 1-20% 현장에 아직 설계 중에 이런 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도면 같은 걸 참고하셔가지고요. 이 그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공할 건지 우리가. 안전시공 계획대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도면 참고하셔야 되고 반드시 이런 도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안에는 굴착, 한계 굴착고라든지 그 소단의 놀이, 기울기도 반드시 표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울기 같은 거 다 나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흙막이가 시설의 안전성 검토를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설치, 해체로 나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하중 조건이 틀리고 해체할 때 하중 조건이 틀립니다. 흙막이가 시설은 생각 외로 해체할 때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해체 공사를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체 검사가 검토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흙막이 검토를 하실 때 이거 나중에 만약에 어디 용역을 주셔가지고 하셨는데 납품을 받으시면은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설치 굴착시거든요. 단계별로. 근데 해체시 이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해체돼서 올라가서 옆에 콘크리트 구조물 생기는 거. 설치, 해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체까지 포함해서 제출하셔야지만 흙막이 계산서는 일식으로 적정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해체가 빠지셨을 경우는 보완 나가시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건 이제 뭐 어스앙카 내용인데요. 이제 어스앙카 내용 중에는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꺾이는 구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인접해서 안으로 꺾여 있다든지 이렇게 인접해 있을 때는 어스앙카장에 이렇게 교차가 생깁니다. 교차가 생기면 당연히 이렇게 각도로 이제 틀어서 하겠죠. 뒤에 있는 것처럼 이런 3차원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위치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 그림 그냥 퍼다가 쓰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교차 부위가 있을 때는 교차의 시공 계획. 그다음 여기 내용이 없는데 어스앙카를 시공하시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어스앙카를 다 영구식으로 썼거든요. 영구식으로 했는데 이 영구식으로 박아놓고 그냥 끝나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분께서 나중에 뭐 지하 개발을 한다든지 지하층을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100%
그 제거식 앙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제거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 공동 홀이 생기거든요. 그 홀로 인해 가지고 위에 지표면이 심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홀이 생겼을 경우 뭐 몰타를 채울 건지 모래를 채울 건지 아니면은 이 정도는 놔둬도 큰 문제는 없다든지 그런 검토 자료가 있어야지만 그 어스 앙카에 대해서도 다 적정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다음 이제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이게 현재 안전관리계획서의 70에서 80% 이상은 다 여기서 보완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가장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 검토가 많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콘크리트 공사의 대부분의 한 구조 검토는 다 들어있거든요. 동바리, 합벽지지대, 갱폼, 뭐 이 위에 슬라브의 안전성, 전이보 있으면 전이보도 검토해야 되고 최상층 슬라브 모든 구조 검토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구조 검토를 빼먹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오해를 하셔서 다른 구조 검토가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떠한 것이 저희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하고요. 여기 뭐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이거 5m 이상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 쓰시면은 다 구조 검토 하셔가지고 여기 뭐 관계 기술자입니다. 이거는 기술사 아닙니다. 5m 이상은 관계 기술사고요. 그래가지고 검토해서 상세도면까지 다 제출하셔야 되고요. 전이구조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전이구조에서 이제 조금씩 오해를 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전이구조를 검토할 때는 우리가 전이구조 일단 아실 겁니다. 우리 지하층 주차장 같은 거 할 때는 이 주차를 해야 되니까 기둥 같은 거 최대한 없애고 벽체 없애야 되기 때문에 볼을 활용합니다. 볼을 활용해서 라멘조로 짓거든요. 라멘조로 짓고 이렇게 넓게 쓰는데 이제 일로 올라오면 칸막이 쳐야 되고 하니까 다 이렇게 벽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아래층이 뭐 지하 주차장이라 그렇다면 하중전이가 이쪽에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지하 주차장이라면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을 쓰게 됩니다. 보가 있고 중간에 벽체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 보가 이제 하중전이가 생기니까 이 보에서 그 하중을 다 받아야 되니까 보 사이즈가 큽니다. 최소 1,500에서 막 크게는 3,000짜리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한 방에 타설하기 어려운 그런 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보를 치실 때 전이보에 대해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전이보라고 하면은 전이보를 받치는 동바리는 아까 5m 이상 동바리 여기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고요. 동바리를 받쳤을 때 지탱하는 슬라브가 펀칭이 날 수가 있거든요. 무거우니까 뻥 뚫릴 수도 있는 거고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서 처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탱하는 슬라브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검토를 했는데 모자르면은 리소링을 한다든지 그런 저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한 방에 쳐서 안 되니까 나눠서 친다든지 그런 게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이보 검토할 때는 반드시 하부층 슬래브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이보를 하시면 옆에 그 측벽 거푸집이 높습니다. 측벽 거푸집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반드시 같이 진행되셔야 되고 그 다음 전이보를 하시면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타설하십니다. 잘라치는데 원설계하실 때 원설계하신 분께서는 이거 잘라치는 거로 다 설계 안 하시거든요. 한 번으로 다 생각을 하신 건데 시공사 편의상 자르신 거예요. 자를 경우에는 우리 전단 보강철근이겠죠. 그 마찰철근 이렇게 그 다이얼바 같은 거를 몇 개 박아주는데 그 검토를 우리는 이렇게 잘라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보강이 필요합니까? 하면 원설계자가 의견을 줍니다. 그럼 여기 거칠게 하셔가지고 전단 보강 철근을 몇 간격으로 하십시오 하면 그 내용도 물론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이보 관련으로는 1번 하부 슬라브의 안전성 검토, 2번 측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 3번 분할 타설했을 경우에 분할 타설의 그 전단 보강 상세도랑 원설계자한테 의견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다음 또 안전성 검토 중에 하나가요. 중차량 이동 그 작업 구간 하부에 있는 슬라브의 안전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일반인 우리 그냥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물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아파트를 지실 경우 지하 주차장을 먼저 시공하고 이제 동별로 올라옵니다. 1동 올라오고 2동 올라오고 3동 올라오면은 지하 주차장 이 상부 슬라브에 우리 장비가 탑니다. 이동식 크레인도 탈 수도 있고요. 뭐 펌프카, 레미콘차 막 이런 것들 막 탑니다. 그렇다면은 걔가 타면은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웃리거 자리나 바퀴 닿는 자리에 이 잭서포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 검토가 이루어져야지만 되고요. 이거는 101조 2항 아니니까 책임지시는 분의 검토 있으면 됩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내용은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어느 뭐 구조검토 내용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RC4와 데크 슬라브인데요.
이거가 많이 빠집니다. 요즘 데크슬라브 많이 쓰시거든요. 데크슬라브는 말 그대로 무지보입니다. 무지보. 이게 무지보로다 쓰는 얘도 하나의 저기입니다. 우리 동발입니다. 무지보 동발이. 그게 데크슬라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RC-보가 있습니다. RC-보에 RC 합판 거푸집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합판 거푸집 밑에 동발이가 들어갑니다. RC-보에도 동발이가 들어갑니다. 위에서 콘크리트를 치면은 이쪽으로 다 하중이 일루도 가고 일루도 오고 다 분산이 됩니다. 하중이. 그게 안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데크 플레이트를 쓸 경우 RC-보에다가 데크를 올립니다. 이 데크가 여기 RC-보 측벽에 있는 거푸집 상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콘크리트를 불 경우 여기에 있는 슬라브 쪽에 이 모든 하중이 여기 측벽에 일루 다 탑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RC-보 옆에 얘가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데크 플레이트 썼을 경우. 근데 이거 데크 쓰시는데 많이 빼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RC에 데크 플레이트 적용하실 때는 보측판의 안전성 검토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구간별 타설 순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었고요. 그래서 구조 검토를 하셨을 경우 이게 만약에 하나의 아파트 현장이면 우리가 이 높이별로 다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밑에 집 수정이 제일 클 것이고 저 위에 상단에 보면은 계단실 최상층도 좀 다르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만약에 주차장이 있다면 주차장 내려가는 경사도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표준층에 알폼을 쓰신다면은 알폼의 안전성 검토, 알폼은 또 동발이 말고 필러 서포트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안전성 검토가 다 포함이 되셔야 될 거고요. 안전성 검토만 쭉 뒤에다 나열하면은 한 10군데 안전성 검토소가 막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이거 요약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기 여기 지하 집수정 구간에는 동발이가 몇 간격이야, 멍에는 몇 간격이야 이렇게 써놓으셔야지 이거를 현장에 원래 시공상세도는 현장에 작업자들한테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까지 제출을 해주셨으면 싶고요. 동발이 시공상세도로 작성하실 때 하나 예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구간 중에 이렇게 직사각형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사다리꼴로 생겼는 그런 구간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쪽 방향 장축으로만 그려놓으면은 한쪽에 대한 이렇게 안전성 이게 그림이 그려졌겠죠. 근데 단축 방향에 가세제가 이렇게만 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으세요. 이렇게 가세제 다 치고 이런 간격으로 다 시공하시면 현장에 원가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원가가 안 나오시니까 보통 대부분 6칸에 한 2개 정도 가세만 쳐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검토상. 근데 이 가세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지 이 단축을 안 그려주면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장축과 단축을 동시에 같이 내셔야 됩니다. X, Y 방향으로. 그래서 두 방향을 다 제출하셔야만 하고요. 상세도에는 우리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작성자의 날인 또는 사인이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다음 이제 구조 검토했을 때 이 3차원 이렇게 요걸 넣어놨는 이유는 이 구조 검토하실 때 3차원 안 하고 2차원만 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 2차원만 내시면은 조합 응력에 대한 검토가 잘 안 나옵니다. 2차원만 내셨는 경우는 대부분이 부재력에 대한 검토만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맞물었을 때 안전한지는 조합 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3차원, 우리 건설 기준 코드에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단면이 변하거나 하중이 하면은 3차원 검토를 반드시 하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건축 구조물은 3차원 검사를 다 하셔야만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한번 또 참고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 거푸집, 위에다 거푸집을 이제 슬라브 친다고 깝니다. 거푸집을 깔 때 거푸집 면적으로 까니까 한 방향으로만 안 깔고 이렇게도 깔고 이렇게 돌려서도 깔고 막 깔거든요. 근데 거푸집에는 나무기 때문에 결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나무의 결이 이게 합판 단면 계수라는 거거든요. 결 방향으로 깔면은 콘크리트 치면 뚝 부러집니다. 저희 이렇게 합판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 태권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탁 부러뜨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각으로 놔두고 가면 안 부러집니다. 암만 때려도. 그 식으로 깔 때 직각 방향으로 다 까는 경우가 단면 계수가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 OK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반대로 하는 게 단면 계수가 적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얘가 들어가서 나누기로 나오게 하는 내용인데 결론인 즉슨 단면을 이 불리한 값을 넣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불리하지 않은 값으로 검토를 할 경우 이렇게 검토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크기가 큰 차이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깐당깐당한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동바리 간격 좀 많이 벌려놓고 가세제도 좀 빼놓고 막 이럴 경우는 거의 깐당깐당한데 오케이는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걔는 하중에 이거 0도로 닫으면 NG 나옵니다. 결론은 현장에서 그 시공대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부면 꺾입니다. 그거. 네. 그게 잘못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구조 검토 같은 거 받으셨을 때 한번 현장에서 이거는 충분히 뭐 단면 개수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담당자께서는 제대로 이 적은 값을 넣는지 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고 네, 그런 마음에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다음 이 우리 전위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전위 구조물 구조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슬라브 그 다음에 칡벽 네,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검토가 되시면은 네, 여기 위에 동바리는 우리 동바리 그 검토에서 나오겠죠. 만약에 모자르기 때문에 얘는 이 밑에다가 리소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리소링까지 했는 이런 그림들이 도면이 구조 검토에 따라서 나와야만 합니다. 전위번호. 그다음 만약에 분할 타설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분할을 하겠다. 뭐 2회, 3회에 대한 분할. 이게 여기에 그림이 없으면은요. 현장 타설하실 때 타설하시는 분 상세도 원래 상세도대로 시공하는 거거든요. 그냥 한 번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상세도에다가 명확히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것도 작업 차량의 동선입니다. 이 지하 주차장하고 상부 올라오시기 전에 작업 차량이 이렇게 다니면은 여기에 이제 안전성 검토, 아웃들이 그렇고 있는 것들, 예, 그런 검토가 슬라브의 안전성 검토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 안전한지 안 한지. 만약에 모자르다면은 여기다가 잭 서포트를 깔아가지고 처지지 않게끔 해주는 거. 요거는 뭐 구조기술사의 그 내용까지는 필요 없으세요. 현장에서 책임지실 분이나 뭐 만약에 본사에 검토하실 만한 분이 있으면은 그분께서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고요. 강구조물 공사입니다. 근데 강구조물 공사 넘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콘크리트 공사에서 아쉬운 게 제가 한두 개를 좀 빼먹었네요. 이 합벽지지대가 있습니다. 지하층에 합벽지지대 하실 때 집수정 이런 구간만 5, 6m 넘어가거든요. 근데 합벽지지대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일 높은 게 한 3.6 정도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럼 그 합벽지지대 하나 가지고 그 집수정 구간 한 방에 못 칩니다. 그 3.6에 대한 안전성 검토돼 있는 얘를 친 다음에 밑에다가 동바리를 딱 깐 다음에 2단을 타설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동바리 위에 얘가 얹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3차원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얹었기 때문에 얘가 안전하게 여기 핀 박는 거나 이 사각부나 저 위에 그런 거 안전 시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2단 타설할 경우. 근데 이 1단 요거 3.6m에 대한 안전성 검토만 들어있고 동바리 받쳐서 쳤을 때 2단으로 분할했을 때 그 검토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진행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뭐 여기는 좀 빠져 있지만 우리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면은 맨 최상단이 기계실이나 그런데 뻥 뚫려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동바리를 댈 건지 뭐 호리빔을 댈 건지 데크 플레이트를 쓸 건지 그런 안전성 검토 또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 갱폼은 당연히 우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안전성 검토 하셔야 될 거고요. 이 콘크리트 공사에는 그렇게 수많은 안전성 검토 그 중에도 한 개라도 빠지면은 끝까지 이게 적정 받으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안상 요청을 드리니까요. 그거 하나도 좀 빠짐없이 안 놓치시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강구조물 공사입니다. 강구조물 공사는 이 원칙적으로 나는 어떻게 보면 강구조물 공사의 위험한 부분은 뭐 우리 그 특수구조겠죠. 그 PEB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트러스 이런 구조를 할 때 PEB 위에 이렇게 올릴 때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분절로 다 올려가지고 올렸을 때 얘를 지탱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뭐 우리 그 가설 벤트도 쓰고 막 이럽니다. 올릴 때 저기 뭐 50톤짜리 크레인이 올라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올려서 조립해가고 그런 부분이 강구 정도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는데 대부분의 현장은 철골 구조, 네, 한 8, 90% 이상은 다 철골이시죠. 그걸 이제 강구조라고 저희한테 안전관리 계획서를 보내세요. 그러면은 철골 구조 정도는 이제 만약에 이게 철골 구조라면은 여기에 이제 장비가 이 정도에 앉아서 여기에다가 자재를 깔아놓고 자재도 이제 뭐 강하고 약한 축이 있죠. 강축으로 다 잘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다 우린 조립을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말고 가능하시면 도면으로 다 평면도 단면도를 좀 그려주셔야지 네, 간단하게 그렇게 그려주시면은 철골 구조는 오케이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다음 강구조는 거의가 다 데크 쓰십니다. 데크 플레이트. 그럼 데크 플레이트 쓰시면은 아까 R15에 데크 쓸 때도 동일합니다. 데크를 쓸 때는 그 데크 자체가 무지보 공법입니다. 걔도 무지보 공법이기 때문에
이 데크 슬라브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이 데크 플레이트에 슬라브를 갖다가 30cm, 뭐 대부분 건축은 30에서 40cm 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1m 이상 칠 수도 있습니다. 건축 같은 데는.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들어가는 우리 작업 하중이 틀립니다. 그런 구조검토서가 있습니다. 처짐 플러스 1.0 해가지고 이 데크 플레이트가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 구조검토서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크 플레이트 납품받으시면은 그쪽에 아마 구조검토에 있는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데크 플레이트 구조검토서도 반드시 같이 제출을 하셔야지만, 네. 이거는 뭐 기술사의 그 날인까지는 필요 없으시거든요. 사인만 해서 제출하시면 문제 없고요. 데크 플레이트 적용하셨으면 당연히 우리 뭐 설계 도면에 접합부 상세 도면 있으실 거예요. 네, 특수 구조, 아까 얘기 드렸듯이. 네, 이렇게 완공된 상태 내시면은 구조 계산, 완공돼 있는 건 본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입니다. 걔를 분절별로 올릴 때 그 안전성 검토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하나 잘라서 올릴 때. 그렇게 해서 내용이 와야 되고, 물론 이런 트러스라든지 PEB 이런 취약 공정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합동검토회의를 시행하는데요. 문제는 합동검토회의에서 부적정을 받으세요. 그 위원들이 이 분절루다 시공했는 이런 안전성 검토 자료가 아니고 그냥 확 올라오면은 아예 그냥 부적합으로 회신을 해 주시니까요. 그거 합동검토회의 자료 같은 거 올리시고 할 때도 한 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성토미 절토까지 왔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딱 파란 거로다 먼저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이종 시설물인 옹벽 및 절토 사면이 있을 경우 옹벽은 결국 노출 부위 5m 이상 100m 연장, 그 동일선상에 그게 이종 시설이고요. 절토 사면이 있을 경우 30m의 절토를 포함한 100m 단일 수평면상에 있는 거. 그런 게 있을 때 이게 법에서 요구하는 우리 그 안전관리 계획서 내용이거든요. 뭐 비탈면에 뭐 계측, 뭐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현장에서 이제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지면 나라시죠. 뭐 그냥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펼쳐서 살짝 이렇게 성토하는 거. 그다음 살짝 파는 거. 그거 성절토 있다고서 이게 성토 및 절토 공사를 안전관리 계획서에 제출을 하세요. 근데 종시설이 아닌 경우는 여기 보시는 거랑 전혀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나라시 정도는 현장에 계시는 감독한테 시공계획서로 승인을 받으시고요. 아까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당 공정 하시기 전에 시공계획서로 승인 받으시면 되고요. 종시설을 포함했는 이런 옹벽이나 절토 사면이 있을 때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체공사. 해체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줄에다 이렇게 내놨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체공사 들어오는 거에 99%는 기존 구조물 깨기입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 보면은. 해체공사, 그 뭐 기존 축구, 뭐 애령 축구, 뭐 건축물이라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칸막이 깨가지고 칸막이 하나 새로 치는 겁니다. 이 칸막이에 내력벽도 없고, 뭐 여기에 그 우리 그 화재 그 재난 무슨 구역이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대수선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렇게 구멍 하나 뚫는 공사인데 그거를 갖다가 해체 계획서라고 저희한테 또 제출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 뭐 제출하시면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이 해체, 이거를 뚫었을 때 만약에 건축이라면 이 본구조물에 크랙은 안 가는지 정도만 조심하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기존 구조물 깨는 거 그냥 깨서 잘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파편만 안 맞으시면 되는 거고. 결론은 이런 기존 구조물 깨기는 마찬가지로 현장에 계시는 담당 그 감리나 감독한테 승인 받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우리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해체는 이제는 100% 그 승인 또는 심의입니다. 그 예전에 사고 나서 사망사고 나면서요. 옛날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승인사항 말고는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받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가 승인 난 것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해체계획서는 해체 계획에 해당이 되는 것은 100% 다 승인 또는 저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심의를. 그 해체 공사를 할 경우에는 또 감리가 나중에 지정됩니다. 이제 그분하고 별도 그 처리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뭐 해체 계획을 할 때 우리가 내려갈 때 이 밑에다가 뭐 동바리를 받치고 장비가 타가지고서 이렇게 내려가고 아마 그렇게 해체 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안전 시설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가 저희가 확인하는 거고요. 해체 계획서는 나중에 다 승인 심의 받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성절토 공사랑 해체 공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좀 안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셔봐야 검토할 내용이 없거든요. 건축 설비 공사입니다. 건축 설비 공사는 이것도 이제 말로 많이 써 있는데
여기 도면의 표현 써 있는 이유가 건축 설비는 결국은 나중에 이게 다 준공되는 현장에 마지막 설비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서 불 나면 안 되니까 용접 같은 거 할 때 불 날 때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다음 이 안에 쪼매난 렌탈 장비가 다니면 렌탈 장비랑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부딪힐 수 있거든요. 렌탈은 절로 다니고 사람은 일로 다니겠다. 통로는 여기다 놔둘 것이고 여기에는 유해위험 가스가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 지역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만 쓰시면은 이해가 잘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아예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그림에다가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동선은 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야 장비 동선은 어떻게 되고 사람 동선은 어떻게 돼. 이걸 딱 붙여놓으시고 하셔야지만 또 안전 관리하시는 데도 될 거고요. 결론은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 출입 금지 구역, 뭐 우리 안전 통로 계획, 그다음 뭐 화재 예방하는 거 뒤에 이렇게 관리자 붙어 있고 한 거 다 도면화 하셔가지고 모식도로 제출을 하셔야지만 한 번에 저희는 적정으로 보내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타워 크레인 공사까지 왔습니다. 타워 크레인 공사에서는 뭐 다른 거 말고 빨간색으로 다 써 있는 거 한 번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안전관리 계획서. 자, 이제 한 3번, 4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인데 가끔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안전관리 계획서에서 검사업체 선정계획 및 임대업체 선정계획, 교정사 운전시간 관리계획을 제출하세요. 법에서 요구합니다. 제출했는데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1년 뒤에 계약하시고 지명원 딱 들어옵니다. 짬하고 계셨다가. 그거 제일 많이 현장에서 지적 당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시면 계획 안 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업체 선정 계획은 우리 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그 똑같듯이 발주청에 요청해가지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검사업체 선정하면 되는 풀로 차트 내시면 되는 거고요. 임대업체 선정 계획은 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발주처랑 언제 협의할 건지, 그다음 저가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저가 관리가 아니고 저가는 아예 안 하는 거죠. 저가 방지 대책. 그다음 재임대 못하게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그런 플루 차트 만들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한 방에 적정 나오시는 건데 이거를 갖고 계셨다가 지명원 내시면은 뭐 물론 저희야 적정으로 드리겠지만 그 과정 중에 그 점검을 받으시거나 하면은 이게 좀 안 좋은 일을 또 당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있는 대로 제출하시면 되는 건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초에 내실 때 안전관리계획서 공종별이기 때문에 그 해당 나중에 이제 타워 크레인 설치 전에만 계획 잡히시면 그때 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 네. 그 A란 타워 크레인 쓰려고 계획을 한참 전에 했는데 A가 기종이 없어가지고 B가 들어오면 또 변경돼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셨을 때 이렇게 우리 임대업체 선정 다 되면 딱 확인이 되시잖아요. 그때 이 배치도부터 해가지고 안전관리계획서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한 번에 그때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검토 미의례를 활용하고 계시다가 한 번에 들어오시고 여기 계획이 필요한 거는 우리 최초 단계에 미리 그 계약하시기 전에 들어오시고 그 순서를 좀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번만 더 강조드리는 게 이제 안전관리계획서는 인상시마다 우리 정기안전점검이 추가가 됐다는 거. 이거는 매 호기 매 인상시마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이 아니고 뭐 1에서 5호기까지 있으면 1에서 5호기 인상할 때마다 점검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시기가 겹치면 한 번 나와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갈 수 있겠죠. 그다음 이 점검 보고서는 2회로 다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 점검자의 자격은 뭐 해당 없으시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그 얘기 드렸던 취약 공종이 있습니다. 취약 공종은 뭐 이게 뭐 무조건 이렇게 선정된 건 아니고요. 뭐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들 이번에 뭐 사고 났죠. 거덜원층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수 교량들. 그다음 굴착고가 20m 이상이 되는 곳. 네. 그다음 동바리에서도 슬라브가 1m 이상이라든지 10m 이상 동바리를 설치한다든지 건축물은 이런 특수 구조나 초고층 이럴 때는 그 해당 공사 시행하시기 전에 취약 공종 합동회의를 실시하셔야 되니까 자료 갖추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취약 공종 자료를 요거 제출하실 때 그냥 막 내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뒤에 알려드립니다. 이제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이 CSI에 보시면은 통합 포탈에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으로 오시면은요. 이렇게 각종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취약 공종 합동회의 그 의뢰 그
리스트도 다 나와 있고요.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근데 요거를 왜 알려드리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업무를 막 하다 보면은 뭐 업무가 꼭 바빠서 그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세요. 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여기에 다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다 올려놨는데 업데이트해서 계속 올려가지고 작성할 때는 작성 매뉴얼 보고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제출하고 뭐 결과 보고할 땐 결과 보고 매뉴얼 보면 되는데 이 내용을 안 읽어보시고 연락하시면 대화가 안 됩니다. 일단은. 내용은 전혀 모르세요.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쪽 아이디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한 번씩만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말 저희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토 의견 변경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 동일합니다. 저희는 여기에는 설계 20일인데 뭐 15일이라고는 돼 있지만 가능하면 10일 이내, 7일, 5일 이내 막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CSI 상에서 그 아마 그 진행 그거를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공이 급하거나 승인 서류가 급하시면은 내용 보시면은 검토 완료 딱 뜹니다. 검토 완료 뜨면은 우리가 공문 보낸 거거든요. 그게 공문 보낸 거기 때문에 그때 발주청에 승인서 달라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공사의 그 착공. 건진법에 따른 착공 얘기 드렸습니다. 부지공사나 가설사무실은 해당 안 되고요. 검토미율에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지 아마 안전관리계획서 변경도 덜 생기실 거고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자꾸 변경 발생하면 어쨌든 우리가 그 기준이 변경할 땐 돈 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구조 검토 하시는 것들은 협력업체들 지정되시면은 협력업체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일하시기 전에 제출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 검토미율에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변경 및 재검토를 하실 때 이거를 갖다가 우리 만약에 이 콘크리트 공사라고 생각하면 콘크리트 공사는 10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 중에 콘크리트 공사에 만약에 합격 지지대가 바뀌신 거예요. 그 1000페이지를 다 주세요, 저희한테. 그러면은 하나하나 넘겨봐도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거랑 비교를 하다가도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버리면은 원하시는 게 분명히 합격 지지대를 바꿨는데 우리 의견에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 검토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해당 부분만 좀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완사항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사항이 1번, 2번, 3번 있으면 1번은 요거, 2번은 요거, 3번은 나중에 낼게요. 이러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변경을 하실 때 뭐 합격 지지대를 뭐 A타입에서 B타입으로 썼다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표라도 하나 써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 착공전 미제출은 뭐 요즘은 뭐 그냥 거의 저희가 안 보내드리는데 저희 그쪽에 착공 시기는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로 준공 다 났는 현장 내시기도 하세요. 내셔봐야 착공전 미제출로 다 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시면은 먼저 이게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맞는지부터 빨리 판단을 하시고 대상이 맞다면은 조금 늦었는 거는 저희는 뭐 그런 건 간주 안 하고 그냥 검토하고요. 준공 시간 다 돼서 내시는 거는 솔직히 의미 없으실 것 같아요. 방법이 없고요. 안전관리기 집행계획은 마지막 강조드리는 겁니다. 계획. 네, 절대적으로 현장에서 내역서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 보내시면은 무조건 조건부 적정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관련 규정으로 다 산출하셔가지고 그 금액 전부 다 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